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청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설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MZ세대라 불리는 장마당 세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경제, 북중 경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정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를 보내고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유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마당 세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우리 생활이나 방송 등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MZ세대입니다. 한국에 MZ세대가 있다면 북한에는 장마당 세대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장마당, 북한의 시장을 일컫는 단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 혹시 장마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건국 이래 북한은 농민시장만을 유일한 공식 시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난으로 인해서 당국이 배급을 줄 수 없게 되자 전국적으로 시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1990년대 이렇게 생겨난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은지 씨도 그러면 장마당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북한에 제가 있을 당시 아버지는 교수직에 계셨고요. 그때 나라에서 주는 배급만으로도 온 가족이 먹고 살았는데요. 배급이 딱 끊기면서 그때 고난의 인근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은 굶어 죽게 된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장사도 할 줄 모르는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나가서 꽈배기와 완자를 팔았었습니다. 배급망이 붕괴된 후에 북한 주민들 모두 식량난에 시달렸고요. 당시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저희처럼 장마당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은지 씨도 그렇고 어린 나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당시 장마당 분위기는 어땠고 은지 씨는 그런 환경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었는지. 시장은 정말 분위기가 살벌했었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쌀 가격이 껑충 뛰어 있고 또 하룻밤 또 자고 일어나면 막 5배 이상 막 뛰어 있고 그래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었는데도 길에는 가다가 막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때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뭐든지 했었어야 했던 시기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겁도 나고 무섭네요. 그러면 기존의 90년대 이전에는 장마당이 없었던 건가요? 네, 사실 계획경제가 한창인 시기에도 암시장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중 접경 지역이면서도 중국 화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이 신의주의 체하시장을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획경제 초창기에도 암시장이 싹튼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 일본에서 온 제1조선인 북송교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1950년대 말부터 북한 당국의 말에 속아서 북한으로 건너오게 된 사람들인데요. 주목할 점은 이들이 일본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외화나 물자 등 어떤 형태로도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자가 북한에 오면 아주 굉장히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스커트 하다가 쌀 20kg과 바꿔 먹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또 세이코 시계 하나는 북한 노동자가 평생을 벌어도 살 수 없는 가격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이탈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요, 한국에 오자마자 이 시계방에 가서 세이코 시계를 하나 샀다, 소리를 했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 암시장을 싹트게 한 동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작된 암시장이 90년대 배급제 붕괴로 지금처럼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990년대 배급제 붕괴로 인해서 너도 나도 시장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양적으로 팽창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장마당이 이 공식과 비공식을 넘나드는 회색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나 이제 과열이 되니까 뭔가 정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03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시장을 일정 공간에 집중시키고 그리고 일정 설비를 갖춘 공설시장을 내왔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이 공식적인 명칭은 종합시장이라고 불립니다. 종합시장이요? 네, 이 종합이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3년 이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당국이 인정한 이 공식 시장은 농민시장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에 앉아서 팔 수 있는 이 판매 주체도 농민이었고, 그리고 판매 가능한 상품도 농민들이 본인에서 그 텃밭에서 재배한 이 농토산품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배급제 사회이기 때문에 식량조차도 시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종합시장을 내오면서 이 식량뿐만 아니라 이제 공업품, 다양한 또 상품을 이제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나서 지금의 북한 시장 장마당도 변화를 겪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이제 북한도 장마당이 생긴 지 이제 본격적으로 생긴 지 이미 30년이 넘었죠. 지금 이제 북한의 시장을 보면은 물류, 운송, 그리고 금융,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까지요. 다양한 시장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업망도요. 이제는 장마당뿐만 아니라 뭐 상점이라든지 백화점, 심지어 우리와 같은 그런 마트 등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쇼핑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시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상태에 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젊은 세대들은 이 장마당에 가는 걸 좀 꺼려한다고 들었어요. 장마당보다는 네, 상점을 훨씬 좋아하죠. 네. 일단 시장에 가려면 네,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이제 마음 잡고 시간을 내서 가야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판매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물건을 정신없이 사야 하기 때문에 쾌적하지가 않잖아요. 반면 상점은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전시도 잘 돼 있고 상품도 다양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멀고 좀 불편해도 이제 시장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노동당과 장마당 이 두 개의 당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장마당의 위상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북한의 장마당도 다양해졌고, 그리고 북한의 MZ세대 또한 과거의 기성세대와 달리 좀 더 현대화되고 발전되고 세련된 그런 소비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MZ세대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젊은 꼰대, 또 맑은 눈의 광인 같은 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소비되고 있기도 하고요. 은지 씨가 보셨을 때는 MZ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시대라고 느껴져요. 뭐 TV나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텍스트보다는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익숙하고요. 맞습니다. 특히 MZ세대는 SNS를 기반으로 한 유통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는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집단보다는 아무래도 개인의 행복을, 상품 그 자체보다는 상품을 소비하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을 통해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사회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장마당 세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도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전화의 높은 이 보급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북한 당국이 유엔에 제출한 VNR, 즉 국별자발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에 근거해서 추론을 해보면요. 2016년 이미 북한은 휴대전화 보급률이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초과했습니다. 와, 북한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나요?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요.
네, 현재도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북한과 같이 최빈국에서 한 대에 최소 150에서 최대 700, 800달러에 달하는 휴대전화의 보급률이 높다는 사실을 굉장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휴대전화가 주는 효용이 크기 때문이죠. 와, 그럼 혹시 그 휴대폰이 폴더폰일까요? 스마트폰일까요? 당연히 스마트폰이죠. 그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주로 폴더폰을 쓰셨다고 해서 아무래도 북한도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스마트폰이라니 놀랍네요. 네, 이제 북한도 보면요,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생계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이제 기성세대와 달리요, 젊은 세대들은 인터뷰를 해보면 게임이나 영화 그리고 노래 등 주로 이 여가를 위해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유행의 휴대폰 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또 폰이 없으면 그만큼 이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접할 수 있는 이 수단들이 굉장히 소형화되고 용이해졌기 때문에 또 당국의 단속을 또 피하기도 더 쉬워졌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문화를 혹시 따라하기도 했나요? 따라해도 되나요? 네, 대놓고 따라하기는 좀 일단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2000년대 초반 때였는데 그 당시 부츠컷 팬츠 그런 게 이제 유행을 했었고, 그러면 혹시 당시에 즐겨 보셨던 드라마나 즐겨 들으셨던 음악은 어떤 거셨는지? 그때 정말 막 매일매일 기다려지던 그 드라마가 가을 동화, 네. 천국의 계단, 네, 여름 향기. 좀 옛날에 나온 영화긴 한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거를 즐겨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북한에서 오신 이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디즈니 영화 음악 이런 거는 또 편하게 잘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면 바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겨울왕국 굉장히 히트쳤잖아요. 근데 북에서는 얼음공주라고 하더라고요. 좀 우리가 조금 다른데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남한의 문화를 알아가면서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네, 맞아요. 일단 당에 대한 충성심이 기성세대와는 크게 다르죠. 장마당이라는 곳이 배급이 끊기면서 이제 활성화된 곳이잖아요. 기성세대는 당에서 배급을 받았기 때문에 쇠뇌가 먹혔죠.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충성을 강요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당의 사랑과 배려는 그야말로 책 속의 이야기일 뿐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의무 교육 그리고 무상 치료 등 국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세대거든요. 장마당 세대가 기성 세대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기성 세대에 비해 정치나 사회 교육과 준법 의식은 낮지만 경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은지 씨는 최근에 인간개조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네요. 네, 그 이기심을 없애고 남을 위한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개조가 될까요? 이기심이 없이 일을 할 동기부여가 생길까요? 일을 한 것만큼 보상을 받고 또 그래야 일을 할 맛도 나고 하겠지만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또 적게 한 사람도 똑같이 나눠 가지는데 누가 일을 하겠어요? 저도 말만 들어도 화가 납니다. 기성세대들은 또 그들대로 장마당 세대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할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주로 이제 의식주의 소비를 했다면 2030 세대들은 이제 교통비나 통신비에도 많은 소비를 합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목적은요, 단순히 통화나 어떤 생계의 목적이 아니라 최신 게임이나 영화, 음악, 특히 게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유료죠.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선 씨도 호캉스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네, 북한의 젊은 세대도 그렇습니다. 이제 차를 하나 빌려서 친구들과 이제 평양이나 남포 등 북한의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기도 해요. 바꿔 말하면 이제는 이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도 한다는 거죠. 예,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이제 이들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여가를 즐기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네. 다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당 세대들은요, 또 동시에 돈을 버는 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은 이제 기성세대보다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때로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장마당을 만든 기성세대와는 달리 2030 세대는 이미 이 장마당이 굉장히 발전된 그 수준 위에서 시작을 하니까 견문도 그렇고 노하우도 그렇고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앞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장마당 세대나 또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경제 생활을 하시는지. 뭐 다양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예전에 제가 북한에 있을 당시와는 다르게 이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당시에 있을 때는 아르바이트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네. 없었어가지고 근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막 생기고 식당에서 막 그 서빙이나 이런 사람들 뭐 고용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시구나. 제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돈을 벌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굶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동의 좀 편리성이 지금은 뭐 택시도 생겨나고 고속버스도 생겨나고 그래서 뭐 이 지역 간의 이동을 뭐 통한 이제 장사라든지 예,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의식 차이가 생기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변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장마당 세대는 급격히 확산된 한류의 가장 큰 전파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세대고요. 당원이 돼서 출세길을 찾기보다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데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들이 가져올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그 변화의 물결이 확실히 북한을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 저처럼 남한에 대해서 현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잘 사는 나라라는 것도 알고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확실히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은지 씨랑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또 다양한 이 루트를 통해서 남한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접한 세대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장마당 세대의 변화를 인식한 북한이라면 아무래도 더 강력한 제재로 외부 문화를 차단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북한의 2030 세대가 이제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남한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또 제정도 하고 수정 보완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한류를 포함한 그런 외부 문화, 종교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생활 양식 등 이제 북한 당국이 생각하기에 이제 규범에 맞지 않은 그런 행동에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는지. 네, 대표적인 예로요. 2020년, 굉장히 최근이죠. 2022년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이름만 들어도 좀 그런데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이제 제정하고 보완하여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23년 1월에는 평양 말을 문화어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제정을 해서요. 남한 어투 통제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이제 평양을 비롯해서 그 북한 전역에 이 남한 말투가 많이 이제 퍼져 있다라는 거죠. 마르크스 서적이 검열당한 그 김일성 시대의 도서정리 사업보다 이 법이 더 심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이긴 해요. 근데 북한 전문가나 종교 단체들의 비판 여론이 엄청 거셌죠. 그렇다면은 혹시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제 2021년 환경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 이 청진시에서는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이 오징어 게임 이제 다 보셨잖아요. 네. 이 오징어 게임을 몰래 시청한 청년들이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외신에 따르면 이 드라마가 담긴 USB를 직접 이 구입한 학생은 무기징역을 그리고 함께 이 시청한 학생은 이제 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이제 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또 그렇게 대여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다니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그만큼 북한의 ICT 환경에 익숙한 2030 세대에게 남한 문화가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북한 당국이 엄청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고요. 김정은 체제의 특징을 보면은요, 등장 이후로 이 청년 중시 정책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동맹의 위상이라든지 청년 동맹의 운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노동신문을 보면은 청년들의 역할, 뭐 군대 모집, 뭐 이런 거 막 몇만 세대, 몇만 그 청년들이 뭐 군대에 다시 이제 가고자 한다라든지, 뭐 산림집 건설에 몇만 명의 뭐 청년들이 뭐 지원했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김정은 시대의 특징은 그만큼 청년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청년 세대의 결집이 이 체제 유지 근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근거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당 세대가 북한사의 핵심 세대로 성장할 텐데요. 우리도 북한의 다양한 정책과 또 이런 사회적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장마당 세대의 통일 의식을 고려해 구체적인 통일 정책과 방안들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북한의 뉴 제너레이션 장마당 세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의 MZ세대들처럼 기성세대와 다른 생각과 의지를 가진 장마당 세대, 앞으로 북한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